드디어 오늘 마지막 31번부터 40번 하겠습니다. 31번.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의 당사자이나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등기였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양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이라면 등기 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소유 명의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갑.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의 당사자이긴 해요. 그쵸? 점유자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등기가 실체 그 당사자이나 그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때. 근데 이게 만약에 무효였어. 권리 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등기였다가 이게 원래 무효였어요. 근데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이라면 근데 이게 유효하게 됐어. 그 등기 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원래 취득시효가 있으면은 이때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이 대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무효인 명의였다가 유효로 바뀌었으면 이거를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묻는 건데 이걸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목이 아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준 후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 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해온 것이므로 저당 목적물의 시효 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가 혹은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이 저당권 설정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 얘네들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부동산을 만약에 시효 취득했어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시효 취득하는 거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점유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목적물의 시효 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순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맨날 나오는 거. 점유자의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그 토지에 대한 시효 취득의 이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자,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토지에 관해서
권리를 주장했어요.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승소를 했어요. 근데 그 판결에 의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얘가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당연히 없겠죠?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토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 소송 저기에다가 소장에다가 점유 취득 저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시효 취득할 거예요.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쟤는 주장 안 했으니까 그 이익 포기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자, 등기부 취득 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 취득 시효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취득 시효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죠. 정신 나갔죠? 네. 이거 답 1번이에요. 그쵸? 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는지 어쨌든 이상한 헛소리였는데 그거를 바꾸기에는 영상 5개 찍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나 자 소유자가 사실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무효인 등기였어. 근데 쭉 얘가 소유자였는데 을이 점유를 계속 쭉 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등기를 진짜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이때 양수를 했어요. 그래서 갑 이름이 이제서야 실체에 맞는 걸로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무효였고. 그러면은 얘는 시효 취득 완성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는 그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애니까. 그 전까진 권리가 없던 애였죠? 자,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준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준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 일단 기존 채무가 있어야 기존 소비대차 차가 있어야 이거의 하위 버전으로 준 소비대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채무가 있어야 나중에 준 소비대차도 그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고 있더라도 무효가 된 때 이게 기존 채무가 무효가 되면 준소비대차의 효력은 얘도 같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준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가 자 채무자 있겠죠? 기존 채무 이거 야 없어 라고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는 그러면 아니야 있어 라고 주장을 할 그리고 증명을 할 책임이 있다는 거겠죠? 기존 채무 관계가 없으면 준소비대차는 아예 성립이 될 수 없어요.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과 아니라면 법률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할 수 없다. 자,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에요. 한 명이 이거 하자라고 하면 한 명이 오케이 콜 해야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이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할 수 없다. 자, 소비대차는 어쨌든 차주가 있고 대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차주가 금전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어. 상대방이 그럼 나는 엄청 비싼 그림 줄게. 야, 이렇게 약정. 서로 상대방이 서로 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면 소비대차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명이 주는 건 그건 그냥 증여죠. 그쵸? 아이씨. 목소리 너무 이거 할 때 하이톤 돼가지고. 반환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소송을 제기해서 저 이거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대물 반환의 예약 내지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맺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가 있고 나아가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에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자의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오지게 길어요. 자,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해서 대물반환 혹은 양도담보 약정을 맺었어요. 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러면은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 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죠? 그쵸? 원래 대물반환 너 이거 안 갚으면 나 이걸로 너 물건 받아갈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피담보 채무를 싹 다 변제를 했어. 그럼 굳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돈 다 갚았으니까. 나아가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에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데 얘한테 만약에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버렸어. 만약에 뭐 양도담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격려가 먼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변제했으니까 나 그 청산금을 주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든 둘 중에 하나 해 라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자의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채무자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허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피담보 채무 싹 다 변제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변제했고 나아가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된 후에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이거 뭔 소리야? 뜬금없이. 그쵸?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그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피담보 채무 싹 다 변제했잖아. 그쵸?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실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반하는 대여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 대여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차주가 갑자기 신용이 엄청 불안해진다거나 갑자기 재산 상태가 현저하게 변경이 생겼어요. 장차 대주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자, 은행 입장이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기에 너무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대여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빌려주기에는 너무 위험도가 높아.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 대여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 좀 짧게 내면 누가 때리나요? 자,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163조 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지연이자는 3년 단기소멸시효 아니에요. 그쵸? 이거 1년이죠? 아, 이것도 통으로 맨날 나오는 거라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 매도인에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경우라도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는 당초 계약상 잔금 지급 기일을 도구하였다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과 동시인 관계에 있게 된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어요. 그래서 원 매도인에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근데 원 매도인이 또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래서 잔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이거를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매수인도 오케이, 알고 있어.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 지급 기일을 도구하였다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의 제공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애초에 이거 두 개가 동시행 관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중도금이 지급 안 되면 애초에 이거를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중도금이 선이행이 돼야 되는데 잔금 지급 기일이 도과했다고 중도금 안 준 것도 동시행 관계에 있어 라고 해버리면 매수인은 영원히 동시행 항변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얘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자, 이행기에 정함이 없어요. 채권을 양수를 했어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소송 계속 중에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채무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겠어요? 자,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구했어요.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가 이때서야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대항력은 언제 갖춘 거예요? 이때 갖춘 거죠. 그러니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고 이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겠죠. 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자는 등기 말소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민법 390조 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야, 말소해 라고 말소 청구를 했어요.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권의 성질을 가지죠. 소유자가 가는 거니까.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등기 말소, 그럼 얘가 소유권이 없어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자는 등기 말소의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방해배제 청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할 수 있겠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없겠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재반 정황 등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손해를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맞죠? 뭐야, 맞아?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이렇게 허술하게 냈다고?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말 나오면은 웬만하면 옳은 선지인데, 그쵸? 이런 거에 옳은 거 껴주면 너무 좋죠. 지연이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32번. (33번인가) 어딨지? 여기 있다. 성질상 손해배상금의 이자가 아니며 민법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냥 10년이겠네? 그쵸?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34번 사무관리,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본래의 임대차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거 앞에서 토지 관련해 가지고 그 나왔을 때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말 그대로 건물에 들어가서 살다가 계약이 종료된 거잖아요. 근데 퇴거를 안 했어. 점유를 했어. 본래 임대차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카페인데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난 다음에 영업을 안 했어. 그럼 사용 수익하지 않았잖아?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임차인은 부당이득 한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랑 다른 게 뭐라고요? 토지.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계약이 끝났어. 그러면은 건물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토지는 이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는 거. 그 두 개가 엄청 헷갈렸는데 저도 제대로 정립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당이득 제도의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그쵸? 이득자가 뭔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이익 재산이나 노무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거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부당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다. 그럼 당연히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겠죠. 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으나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 병존까지 맞아요.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틀리고 관리할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틀립니다. 확정될 필요 없어요. 자,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타인에 대해서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 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회장님이 혹은 뭐 재벌 3세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얘한테 파견을 했어. 뭐 여주? 여주한테 가서 쟤 좀 도와줘. 제 비서 이 옆에서 비서처럼 좀 도와줘 라고 했어요. 그럼 비서는 여주의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니까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회장님이 의무를 부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인 간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주가 얘한테 돈 줄 필요 없잖아요. 그쵸?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반환 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하여야 될 것이다. 자, 비채변제. 누군가는 설명을 해줬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몰랐어요. 한 석 달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비채변제가 뭐야?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한다. 비채 변제. 자, 소정의 비채 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를 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몰랐어요. 그러면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변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알면서도 변제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비채 변제했어요. 채무가 없지만 변제했어요. 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변제했어요. 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알면서 변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반환 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반환 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이 어디예요? 얘가 반환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변제자가. 그리고 반대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겠죠. 그쵸? 그럼 얘가 이거를 주장을 해야겠죠. 이거 모르고 한 거예요. 라고 한 거.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입증 책임은 반환 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차 기간이 19년 3월 10일부터 21년 3월 9일까지 2년이네요. 정한 주임법 적용 사안에서 임대차의 갱신 요구 통지가 2021년 1월 5일 임대인에게 도달하였고 임차인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 취지가 기재된 통지서가 1월 29일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대차 4월 29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2019년부터 21년 3월 9일까지가 원래 그 계약 기간이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저 21년 1월 5일 갱신 요구를 냈고 임대인에게 이게 도달을 했어요. 그 후 임차인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 취지가 근데 얘가 번복을 했어. 21년 1월 29일 임대인에게 아이씨 해지할래요 라고 한 게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건 3개월이죠. 임대인한테는 3개월 전에 통지해야 돼요. 4월 29일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쵸?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지나고 나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똑같은 조건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그렇기 때문에 1월 5일에 갱신 요구를 했더라도 1월 29일에 저 해지할래요 했어도 3개월 지나면 그게 해지가 된다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에서 정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거는 제가 전세 사기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때 외웠던 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했음에도 이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못 받고 뭐 민사소송 뻑하면 10년 가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이나 지났어. 그러면은 당연히 중간에 임차권 등기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해도 이건 그냥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소멸되지 않게 확인의소를 하든 뭐 하든 이행 청구의소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임차권 등기만 했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 공부하기 전엔 저는 그냥 임차권 등기가 유일한 수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를 해놓는 거밖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해서도 안 되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다가는 그냥 채권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더라고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1항 8호에서 임대인, 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이거 법 바뀌어가지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면 이제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에 해당되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이 있겠죠. 임차인이 이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나 거기 들어가 살까 해.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서 흘린 말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쟤 들어와서 살 건가 봐 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소리. 자, 주임법에서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 등기사항 승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 임대료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재반 사항을 고려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 여기까진 맞아요.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데 업무 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이딴 거는 필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자, 주임법에서 말하는 직원은 법인이 임차를 했어요. 주식회사라면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렇게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이 임차한 그 주택에 살려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런 사람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뭐랄까 법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런 행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직원들이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사내 복지 시스템 뭐 이런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악용해가지고 이런 등기된 사람들이 이 삶의 본인의 삶의 질만을 높이는데 이게 악용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임대료가 어떻고 그, 그 업무 관련성이 어떻고 지리적 근접성이 어떻고 이런 거를 할 필요는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필요비 뭐야? 저 이거 때문에 돈 냈어요. 고쳤어요. 뭐 그런 거죠. 고쳤는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비용이야. 그런 걸 필요비라고 하죠. 그거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저번에 얘기했던 그 결혼 전에 혼자 살던 경매에 넘어갔던 그 집. 그 집이 필로티 구조였는데 제가 그 2층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 그 바닥에 집이 없는 거잖아요. 주차장이었단 말이죠. 겨울이 되면 그 바닥이 어는 거예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베란다가 다 얼어가지고 보일러까지 다 얼었어요. 그 그래서 보일러를 녹이려면 그 바닥을 다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특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4, 50만 원씩 주고 겨울 동안 2번인가 3번을 녹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2번째부터 쌩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와 그때 전세였으니까 근데 필요비라 이거를 그냥 그때 전세였나 반전세였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비를 만약에 전세였으면 제가 내야 되죠. 그리고 반전세였으면 임대인이 적어도 반반은 해줬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쌩깔 수가 있는지. 자, 여행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 약간 패키지 여행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지 나 여행 안 갈래 라고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행자는 그 여행지, 그 패키지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비행기표도 취소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여행자가 해외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 운송 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어차피 데리고 와야 돼요.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중간에 와야 돼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 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쵸? 왜냐하면 데리고 와야 되는 거니까.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여행 주최자의 여행 주최자의 담보체계과 여행자의 해지권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쵸? 저 갈래요 할 수 있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자, 자주 안 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금방 까먹더라고요. 6개월 여행은. 그래서 이거 틀렸었어요. 제가 초반에 공부하는 초반에 썼던 방법인데 모르겠으면 숫자가 나온 거를 찍었어요. 숫자를 바꿔놓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그쵸 패키지 여행사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면 그쵸 그래서 라텍스 사러 가야 돼요. 여행자는 안정성을 신뢰하고 기획 여행업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여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쵸 편리하고 안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패키지를 가져. 기획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여행 계획 내용의 실시 도중
여행자가 부딪힐지 모르는 위험을 고지함으로써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가면 여기서부터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자, 만약에 비행기가 저기가 됐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공항이 뭐 폐쇄가 됐어.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와. 기후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뜬대.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언제 저기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취소를 해지를 하는 거죠. 코로나 때 그랬겠죠? 둘 다 갑자기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모든 여행 계약이 취소가 됐었잖아요. 자,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자, 공유물이 있어요. 공유물을 자, A가 이만큼, B가 이만큼, C가 이만큼 이렇게 공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분으로. 에이씨. 자, 귀속된다고 얘기했죠? 다음 아이패드는 용량이 더 큰 걸로 사야겠어요. 자,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근데 여기를 누군가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ABC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얘한테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3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당연히 3분의 1씩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민법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에 의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명 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자, 서명.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구로 할까요? 너무 빨간색인가? 별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명이죠. 여기는 서명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뽑고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부진적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적 연대 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적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자, 부진적 연대 채무자가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1, 2, 3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신의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 채권으로 얘가 상계를 했어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적 연대 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다면 얘가 2번, 3번에 대해서 알았다면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얘네 둘한테도 미치냐는 거죠. 이 알든 모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쵸? 알고 모르고가 이제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내권을 했을 때 채무자가 그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채권자 대위권이 그 소송이 이루어졌던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으면 기판력이 미치고 이건 민사소송법이구나. 그래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거 아니죠.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차의 계약을 해결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 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 임대인이 공동임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뭐 547조 1항에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넣는다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해지를 하려면은 전원의 해지, 전원이 다 같이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 전부를 해지를 해야 되고, 이러한 법리는 만약에 얘가 나중에 이한테 양도를 해가지고 이게 승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이도 같이 이제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가 사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는 빼고 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부담 부분에 하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한 채권은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자, 연대채무자 1, 2가 있어요. 자, 채권자에게 연대채무자 1이 변제. 덕분에 얘도 같이 면책.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나 뭐 이거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부담 부분의 행위를 하나요? 면책 행위를 한 연대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고,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얘가 가지고 있었던 얘에 대한 채권을 얘가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면책 행위를 한 연대채무자 그걸로 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연대채무자한테 당연히 이전되겠죠. 얘한테로 와가지고 상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양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양육자는 인지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맞죠? 양육자가 인지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전 여친이 내 아들을 키우고 있었네? 이런 거. 그러면은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동백꽃 필무렵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공효진 아들이 나오죠. 이름이 뭐였더라? 뭐 구였던 것 같은데 탁구 아니고. 어쨌든 공효진 전 남친이 공효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결혼을 한 다음에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공효진이 이전에 너 이제 인지했으니까 이전에 내가 얘 키울 동안 들었던 비용에 관해서 네가 저기 할 거 네가 이렇게 감당하는 부분 나한테 싹 다 보내줘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 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 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미성년 후견인을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부모의 친권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양육권만을 제한을 했어요. 미성년 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의 그래서 후견인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양육을 하도록 했어요. 결정한 경우 미성년 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얘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 돈 내놔. 내가 니들 애들 대신 키우니까. 라고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건가? 자,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 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고심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 양육자가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할 수는 없다. 자, 양육자가 있고 비양육자가 있어요. 근데 양육친이 이제 양육자가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년에 이르기 전날 얘가 지금 2026년 5월 8일에 성년이 되니까 우리 2026년 5월 7일을 종기로 삼아서 양육비를 분담을 싹 다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항고심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일정 시점 이후에 양육자로 지정된 제가 이 사람이 애를 안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실이 확인됐으면 이를 반영을 해서 항고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겠죠. 있어야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애를 안 키우고 있잖아요. 그쵸?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에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 소득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 감액 청구가 들어왔으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얘가 양육비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사정이 많이 안 좋나?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의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하죠. 엄마가 만약에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했는데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애를 키웠던 거죠.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에서 애를 키우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을 했어요. 뭐 2년 만에 이혼을 했다든가 1년 만에 이혼을 했다든가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제가 더 잘 키울 거거든요. 여긴 대한민국이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 안 통한다고 애 더 못 키울 거라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편견이죠. 그쵸? 옳지 않다. 자, 그 다음 3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법 365조에 기한 일괄경매 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 시까지는 일괄경매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 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자, 일괄경매 뭐예요? 한꺼번에 파는 거잖아요.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관한 경매 기일 공고 시까지는 일괄 경매를 추가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이 팔아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집행법원은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일괄 경매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겠죠. 왜? 같은 토지, 하나의 토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결국 그 건물이 그 땅 위에 있는 거니까. 자,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가 대한,
일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공동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하였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잔액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며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동일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말이 복잡한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했어요. 그러면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얘가 우선 면제를 받겠죠.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남은 잔액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얘네 둘이 알고 보니까 같은 사람이었어.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거죠.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아무한테나 변제를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 설정 등기는 유효할 수 있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나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상권이 뭐예요? 어쨌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그 토지, 건물을 쓰기 위한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종된 권리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당연히 미쳐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지상권도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이거를 제3자한테 만약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이 제3자는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거야? 그쵸?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그걸 거예요. 채무자 거를 먼저 배당하고 남은 채무가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그거를 뭐예요? 충당한다. 말 너무 어려워. 자, 드디어 마지막 40번. 채권자 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래요. 옳은 거. 마지막에 이렇게 또 빡치는.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2차 때 엄청 많이 나와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도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뿐만 아니라 채권자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은 애초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데 얘가 얘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야, 돈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누가? 채권자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얘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당연히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약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빙의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고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도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도 여기에 빙의했으니까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다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채권자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의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죠. 채권자는 지금 채무자한테 빙의된 상태인데 지금 채권자가 자기랑 제3채무자가 채무자 말고 채권자랑 얘기한 거를 여기서 얘기해봤자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무 저기를 못하는 거죠. 틀렸고. 자,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나 불성실한 소송 승행 등으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아니죠. 자, 보필 볼 때 엄청 많이 듣는데 보존의 필요성, 피보존 채권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그 자기 채권에 관해서 돈 갚으라고 아무것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야 돼요. 그래야 채무자가 그 행사하고 있는 권리 자체를 뺏어가지고 채권자가 행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은 이미 행사한 권리를 가지고 다시 제3채무자한테 그걸 행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경우에 하나요.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를 했어요. 근데 소송 수행을 제대로 안 해서 패소를 했어. 그러면은 이걸 권리 불행사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왜? 패소는 이미 본안 심사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패소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불행사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의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어 후단에서 정하는 채권자 대위권의 소극적 요건 중 하나인 행사상 일신 존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일신 존속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 이거 아니겠죠?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확정 판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종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대위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 소유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어. 근데 아직 안 했어. 근데 제3자가 여기서 와가지고 갑자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절차 그 청구를 이행을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등기를 한 거예요. 이건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쵸? 확정 판결이 이게 무효이거나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판결이 아직 효력이 있다는 거죠. 종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아니야 나 청구권 있단 말이야 해가지고 부동산 소유자를 대위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다. 이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떼쓰는 거죠. 징징거리는 거죠. 그럴 거면 빨리빨리 해놓든가. 자기가 늑장 부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뭔 소리? 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채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가 공동상속인 시효 취득했어요. 채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를 했단 말이죠. 대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3명이다. 그러면은 나는 3분의 1의 범위에 대해서만 나는 이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부 다 해주세요 하더라도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3분의 1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을 해줘야 된다. 무인용.